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바이든이 없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증거를 받아야 될 현직은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사실 미국의 민주당은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지금 모든 걸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조직으로 지금 거듭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뭔가 좀 안보에 대해서 약해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경제 문제와 관해서는 트럼프가 더 믿을만해. 그러니까 해리스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유권자가 설득이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이나 해설가들도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는 이 시점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터닝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일단 의미를 찾아보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죠. 백악관에서 지금 국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사실상 퇴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정치에서는 더 이상 바이든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별로 없어졌다. 본인에게는 되게 아쉽겠지만 America, America, I gave my best to you. 눈물도 글썽글썽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변곡점을 넘어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여당 민주당에 두 개의 왕조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굉장히 그 민주당의 큰 세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부부가 있죠. 이 두 집안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지지를 모든 당원들이 모인 데서 해리스가 받았다는 것은 물론 그 전에 후보 자리를 확정을 했지만 이게 또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We are not going back. 안녕하세요. SBS 디지털 콘텐츠 제작위원 이현식 기자입니다. 이제는 바이든은 퇴임했고 민주당의 두 기둥 같은 세력의 완전한 인증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좀 더 독자적인 대선 후보로서의 위상을 굳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한 달 동안에 미국 대선에 격변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6월 말에 TV 토론이었잖아요. Look, if 해리스 부통령이라는 사람을 민주당 내 유권자들은 그 한 달 사이에 학습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 전국의 그 이목이 집중되는 전당대회라는 정말 전 세계로 중계가 나가는 자리를 통해서 해리스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서 대선을 치를 것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로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 이거는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I promise to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You can always trust me. 지금까지는 언론 보도를 보신 분들이 야, 이제 해리스가 이기는 거야? 대통령 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뉴욕타임즈의 여론조사 책임자인 네이트 콘이라는 사람이 남녀 간의 연애 비유를 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이던 시점까지 바이든과 유권자가 굉장히 불행한 오래된 연인 관계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깨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유권자가 그동안에 계속 주변에 있었는데 눈길이 준 적이 없던 해리스라는 상대를 만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몇 번 안 만나봤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영혼이 통하는 것 같아. 불꽃이 튀어요. 눈에 막 하트가 뿅뿅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지금 해리스가 후보가 된 지 한 달 정도 됐죠. 그 일반인들 연애는 요새 얼마나 가나요? 100일 넘어가면 달라진다 그러나요? 아직 후보가 된 지 100일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해리스와 민주당은 이 밀월 관계를 최대한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는 반대예요. 해리스라는 저 사람이 과거가 어땠는지 아느냐? 라고 지금 유권자들 귀에 계속 입력을 하려는 거죠. 그게 지금 아직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여론 지지도가 주춤하고 있는데, 아무튼 트럼프는 해리스 저 사람이 과거가 어땠는 줄 아느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라는 게 정말 뭐 해리스의 사생활 과거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해리스가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없고 영향력이 없는 정치인이었단 말이에요. 2020년에 바이든이 트럼프를 꺾고 대통령이 될 때, 그때 이제 바이든도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거쳤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해리스도 그 경선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꼴찌로 조기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이 없던 사람이고 부통령으로 간택이 된 뒤에도
별다른 역할이 없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불과 올 한 초여름까지만 해도 해리스는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분석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전 상황을 계속 상기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민주당과 해리스는 최대한 그걸 덮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일단은 후보된 지 한 달 남짓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허니문 효과, 눈에 콩깍지가 씌인 효과가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조직으로 지금 거듭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한테 한번 패해봤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그 당의 지도자들이 단합해서 후보 자리에서 밀어내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결단을 감행한 조직이에요. 사실 해리스 자신은 본인의 세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해리스가 데리고 있는 참모들이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러서 이겨본 경험이 없잖아요. 대신에 지금 해리스 캠프의 지금 선거운동을 굴리고 있는 건 오바마를 2번이나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꾸리고 있습니다. 그 역량을 전부 지금 자기 걸로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해리스가 2019년, 20년 당시에 굉장히 자기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후보였다라는 것이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자주 화면에 보이던데요. 오바마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유산이 실제로 해리스한테 긍정의 도움을 줄 만큼 여전히 인기가 굉장하죠. 물론 이제 오바마를 싫어하는 보수 백인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중도 좌파, 진보 좌파를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그 정치인을 뽑으라면 여전히 오바마가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보면 정말 연설을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그 영어를 다 못 알아들어도 뭔가 가슴이 움직일 것 같은 연설을 합니다. America's ready for a new chapter. America's ready for a better story. We are ready for a President Kamala Harris. All of our contributions deserve to be accepted and valued because no one has a monopoly on what it means to be an American. No on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각 지역의 현실로 들어가면 특히 이제 민주당이 그 지역의 어떤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데에서는 그런 연설에 나오는 어떤 아름다운 이상과는 좀 다른 현실이 펼쳐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민주당이 뭐 무슨 좋은 얘기를 하던 간에 나는 지금 그 현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마음을 닫고 있다가 조용히 투표장에 갈 유권자들은 여전히 많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 조금 그 지금 여론조사 숫자가 막 잘 나와도 불안하게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죠. 현재 선거 판세는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의 선거 판세를 분석하는 전문가 중에 네이트 실버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전주에 이미 해리스의 상승세, 해리스가 처음에 인기가 없다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으면서 트럼프를 거의 비등하게 지금 이렇게 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상승세가 최근에 둔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어요. 해리스가 처음에 굉장히 낮았던 지지도를 급격하게 끌어올려서 그 트럼프와 동률로 또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앞서는 걸로 여론조사가 나오게 만든 힘은 뭐냐면 민주당을 원래 지지했던 세력 가운데 바이든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서 그냥 낙담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끌어올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색인종, 젊은 층, 특히 젊은 여성. 이 사람들이 바이든이 후보로 있는 한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번 대선 흥미를 잃었어라고 내려놓고 있었는데 해리스가 등장하니까 이 사람들이 확 불이 붙은 거거든요. You know, you never let any circumstance knock you down or slow you down. You just keep going at it. That's who you are.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던 국면을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이 각도대로 계속 갈 수 있냐? 그러기는 힘들 거라고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이 2020년에 대통령이 될 때는 그런 유색인종, 청년층 이런 집단들 외에 그 시골에 있는 백인들, 나이 많은 백인들 이런 사람들 표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왔었습니다. 지금 해리스는 그 표를 끌고 와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 끌고 와야 안심하고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잘 못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초반에 선전하고 트럼프는 굉장히 불리했던 국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NBC 방송에
척 토드라는 유명한 정치 기자가 있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부터 백악관 출입 기자하고 워싱턴 지국장하고 MBC 방송에 정치부장도 하고 아주 그 미국 정치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누가 현직인가의 효과를 거론을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인컴번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 얘기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최근 꽤 오랜 기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어, 이거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현직 대통령을 징벌하는 선거를 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6년 이후로는 연임을 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죠? 트럼프 다음에 바로 바이든이 됐고 또 지금 바뀌게 생겼는데, 이게 선거를 통해서 계속 한 텀 이렇게 대통령을 갈아치운 사례가 미국의 20세기 정치에서 별로 없다 그래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징벌받아야 될 현직은 누구냐? 처음에 바이든이었어요. 근데 바이든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그 대신 욕을 먹을 사람이 누구냐가 남는데, 굉장히 이상하게도 트럼프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욕을 먹는 국면이 한동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도 호칭이 미스터 프레지던트, 더 포머 프레지던트 이런 호칭으로 불리고 존재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해리스는 이 정부의 부통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존재감이 별로 없었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영리하게 현 정부의 어떤 유산을 이어받는,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뒤집어 쓰는 그 자리를 굉장히 영리하게 피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트럼프가 지금 욕을 먹는 그 현직 대통령 같은 위치를 점하는 선거 국면이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해리스에 대한 선거라기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선거로 지금까지 굴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면이 과연 바뀔 것이냐, 어떻게 바뀔 것이냐가 앞으로 남은 기간에 미국 대선을 보는 어떤 하나의 틀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에 띄는 건 트럼프라는 인물을 다루는 방식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미국의 민주정 체제를 위협하는 어떤 거악으로 트럼프를 상정을 했어요. 그 효과가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멀리하는 쪽으로 나타났다기보다는 트럼프를 점점 더 대단한 인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도가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를 냈다고 민주당에서 보고 톤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만 아는 째째한 사람, 불평불만, 투덜이 같은 그런 느낌, 게다가 약간 우스꽝스러운 사람, 이렇게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 유권자 여러분, 저 사람이 무슨 미국을 다시 그레이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그냥 대통령을 다시 하기는 너무 나이가 많고 짜증만 많은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These guys are creepy and yes, just weird as hell. That's what you see. That's what you see. 트럼프를 다시 채색하는 즉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반면에 해리스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성장 배경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정말 대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이제 잘 먹힐지는 조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당대회 조금 앞서서 이제 그 해리스가 경제에 관련된 자신의 정책 구상, 공약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이를테면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팁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We will continue our fight for working families of America, including to raise the minimum wage and eliminate taxes on tips. 그게 트럼프가 먼저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해리스가 나를 따라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여전히 선거 그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경제 문제와 관해서는 그래도 트럼프가 더 믿을만해 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쫓아가야 될 이제 그런 그 여백이 아직 많다고 할 수가 있어요. A simple message for the American auto worker and for the American worker. Your long economic nightmare will very soon be over. 해리스는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래도 외연 확장을 좀 해보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세력은 일단 규합이 됐다고 보는 거니까 후보 수락 연설을 할 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지 쭉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흑인이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질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민주당이 가장 이번 선거에서 자신 있게 생각하는 화두가 여성들의 임신 중지권, 낙태권 문제인데, 이 문제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걸 핵심 이슈로 막 이렇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리스의 지금 전략은 내가 흑인 여성 대통령이 된다는 데 대한 의미 부여를 과도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내가 당선되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됩니다를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오히려 남성 유권자들의 반발을 사하는 바람에 떨어졌다는 자기 비판을 민주당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리스는 자기가 나서서 그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민주당도. 그래서 그냥 여성이고 흑인이고를 떠나서 그냥 대통령을 잘 할 사람으로 지금 해리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외로 힘이 들어간 메시지가 국방과 안보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해리스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연설에서 아주 엄숙하고 힘 있는 어조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전투력을 가진 나라로 계속할 것이다. 그다음에 21세기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거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약해 보일지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보완을 시도를 하는 거죠.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근데 물론 트럼프는 웃기지 말아라 이제 이런 반응을 내놓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자기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요. 그 해리스가 군사력과 이제 중국과의 경쟁 얘기를 하니까 웃기지 말라. 그 외국의 그 스트롱맨들은 해리스를 얕잡아 보고 깔아뭉갤 거다. 그래서 미국은 결국은 3차 세계 대전으로 끌려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뽑아야 돼. 이런 글을 바로바로 막 올리고 이래요. 근데 어쨌든 미국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뭔가 좀 안보에 대해서 약해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불안감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죠. 그러나 그 메시지가 과연 일반 유권자들한테 잘 받아들여지는가? 그래서 해리스를 불안하게 봤던 유권자가 설득이 될 것인가? 이거는 뭐 좀 봐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선거전 지켜보시면서 이런 거는 좀 인상적이다, 우리도 참고하면 좋겠다 싶었던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양측이 그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열한 공격을 하고 수위도 높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대한 비난은 굉장히 조심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서 오느냐면 힐러리 클린턴이 또 나옵니다. 이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에 있어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정말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자꾸 이제 거론이 되는데, 2016년 9월쯤 선거 막판이죠. 그래도 힐러리가 트럼프 지지자들을 비난을 하면서 영어 표현으로 basket of deplorables라는 표현을 썼어요. basket of deplorables. basket은 바구니죠. deplorable은 개탄스러운 이런 표현인데, 정말 개탄스러운 자들의 바구니에 담아놓은 것 같은 저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자의 절반이다. 성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또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자들, 또 외국인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자들, 이런 개탄스러운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자의 절반이다. 이런 비난을 했는데 이게 역효과가 났습니다. 트럼프 지지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맞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발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자조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인용하고 하면서 결국은 판세가 트럼프 쪽으로 넘어가는데 상당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나중에 그 자신의 실수들, 자기가 선거 실패에 이르게 된 실수들을 꼽을 때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양측 당이 보면 상대 유권자에 대해서는 비난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는 그 이번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온 많은 연설들에서도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믿는 바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다름을 참고 같이 살 수는 있는 거 아니냐. 다르다고 해서 꼭 공격하고 협박하고 싸워야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여러 사람이 연설에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된 것도 작품입니다.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요. 시원시원하고, 일본은 지금 모시토라 열풍이에요. 트럼프가 당선될 거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빨리빨리 준비해야 된다. 내가 대통령 되면 인위적으로 N 같이 좀 올리자. 이거 미국의 제조업이 다 망하는 길이다. 트럼프기 때문에 그럴지도 하는 거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일본은 지금 모시토라 열풍이에요. 모시가 if입니다. if. 만약에. 토라가 트럼프의 일본식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시토라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토론과 정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는 이유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실제로 뉴스도 많이 되고 있고 논의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대해서 일본 경제를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보조금도 받고 이러면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나 뭐 반도체 공장 짓고 있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흐름 자체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도 그렇고 미국에 물건 많이 팔고 있거든요. 수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분명히 청구서를 제시할 겁니다.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뭔가 조정해야 될 것 같아라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미리미리 지금 대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분석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일본 외교가 굉장히 섬세하고 전문적입니다. 일본 외교관들 중에 코리안 스쿨이 있어요. 코리안 스쿨이 뭐냐면 외교관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한 1, 2년 정도 도쿄 본부에서 일을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한국 전문 외교관으로 성장을 하는 외교관들인데, 한국의 학계, 재계, 정계, 인맥을 전부 다 꿰차고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파이프를 만들어가고 로비를 하고, 이게 이제 일본 외교의 특징인데, 한국에 이 정도면 미국에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에 대해서 그 파이프를 만들고 로비를 하고 하는 일본 외교관들의 활동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런 일본의 외교가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당황했던 적이 언제냐면 2016년 미국 대선을 보고,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이 될 거라고 거기에 전부 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야 빨리 트럼프랑 연락할 수 있는 인맥을 뒤져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는데 결국 찾은 문고리가 누구였냐면 트럼프의 장녀가 이방카잖아요. 남편, 그러니까 트럼프의 사위죠. 쿠슈너. 쿠슈너 가문은 미국의 유명한 부동산 재벌 집안이거든요. 일본이 80년대 미국에 부동산 투자 많이 했잖아요. 일본 재계랑 파이프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쿠슈너 가문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그 쿠슈너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당시 아베 총리가 미국으로 날아가서 트럼프랑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트럼프는 원래 정상들끼리 만나거나 중요한 인물들이 만나면 실무진이 먼저 만나서 의제 조율을 하잖아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너끼리 만나서 단판 짓는 거 좋아합니다. 김정은 트럼프 만난 거 기억하시죠?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림이 돼야 돼. 그림이 될 만한 사람. 그리고 당당하고 쫄지 않는 좀 거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트럼프는 호감을 느껴요. 그렇다고 일본에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 어떤지 아시죠? 막 하이 도모 스미마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트럼프가 얕잡아 본다. 일본 정치인 중에서 가장 일본인답지 않은 사람을 찾아라. 태도가 큰 사람, 좀 건방지면서 자신감 가득한 사람 누가 있냐? 누가 생각해도 아소밖에 없죠. 왜? 아소는요, 아소 탕광이라고 하는 재벌 가문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 사람입니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비즈니스도 했고요. 정치인으로서 총리도 경험을 했고, 심지어 몬트리올 올림픽의 사격 선수로 출전까지 했어요.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고 건방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실언도 많이 합니다. 俺たちから見てても、はあ、このおばさんやるねと思いながら、少なくともそんなに美しい方とは言わんけれども。 그래서 아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중요한 건 그런 것 따위 신경 쓰지 않아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요. 시원시원하고, 이거 이제 저만 아는 이야기인데 그 한일 관계 개선된 것도 이 아소의 작품입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일본하고 관계 개선하고 싶다고 몇 번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는데, 일본에서 진위를 알 수 없으니까 처음에 무시를 했어요. 모르겠다.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몇 번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소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보시 대사였는데, 아이보시 대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은 이런 실언을 하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야 다 됐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진심이다라고 해서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게 이제 외교 비화죠. 이제 아소 같이 베테랑이면서 굉장히 당당하고 일본인답지 않은 그런 사람이 이제 트럼프를 만나러 간 겁니다. 사실은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 만나러 갔어요. 日本はグローバルなパートナーとして米国の友人と手を携え 2주 뒤에 아소가 트럼프 만나러 갔거든요.
말하자면 양다리 전략이죠. We'll be talking about Japan and the United States right now and lots of other things also. But highly respected. It's a great honor to have him. 아소 전 총리와 트럼프는 회동 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했나요? 네, 이게 트럼프도 전직 대통령이고 아소도 전직 총리잖아요. 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은 회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회담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회담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아베의 유산을 활용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랑 되게 친했어요. 브로맨스 유명했죠. 그래서 이제 골프 회동할 때 아베가 막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헐리우드 액션하고 트럼프가 좋아하고 둘이 이제 셀카 찍고 뭐 이래서 사석에서도 굉장히 친했고요. 아소 전 총리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를 보니까 트럼프가 계속 아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베라고 하지 않고 신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정도로 아베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감을 트럼프가 가지고 있고 이 두 사람은 외교 노선도 굉장히 합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소가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보다 이 나라에서 아베 외교를 잘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도 아소가 왔다는 걸 보고 일본이 여전히 아베의 그 외교 노선을 견지하고 있고 이거는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일본과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겠구나. 그게 이제 큰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걸 대비해서 그 주변에 참모진들이 누군지 빨리 파악해야 되고 파이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보여요. 6인회라고 있습니다. 특획관이라고 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워싱턴 출신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6명이 굉장히 이력이 독특하고요. 트럼프한테 굉장히 충성을 다하는 예스맨들로 구성이 됐는데 일본에 이 사람들하고 연결고리가 없어서 파이프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 아소가 방문을 한 거고 실제로 지금 워싱턴에 있는 일본 외교관들은 로비 회사 3개를 더 이제 추가해가지고 굉장히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아소가 트럼프를 만나러 간 당일에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달러 가치가 지금 엔화 대비해서 34년 만에 최고점 찍었는데 이 스투피드 피플이 엔화 싸졌다고 좋아하는데 이거 좋아할 게 아니다. 이거 미국의 제조업이 다 망하는 길이다. 내가 대통령 되면 이거 다 이제 청구서 일본한테 낼 거야.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악수하면서 한 손으로는 총을 들고 있는 일본의 아소를 만나면서 엔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첫 번째는 이제 바이든 때리기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A, B, C, D 리스크로 얘기를 하거든요. A는 뭐냐면 에이지, 나이가 너무 많다. Well, I took 2 tests, cognitive tests. I aced them, both of them, as you know. We made it public. He took none. I'd like to see him take one, just one, a real easy one. And I'm in very good health. I just won 2 club championships, not even senior, 2 regular club championships. To do that, you have to be quite smart, and you have to be able to hit the ball a long way. And I do it. He doesn't do it. He can't hit a ball 50 yards. He challenged me to a golf match. He can't hit a ball 50 yards. And by the way, I told you before, I'm happy to play golf if you carry your own bag. B는 이제 바이드노믹스. 경제정책 다 실패했다. 금리를 5.5%씩이나 올렸는데 물가 못 잡고 있고 강달러 이대로 놔두면 미국 제조업 다 망한다. He created mandates that was a disaster for our country, but he has not done a good job. He's done a poor job, and inflation's killing our country. C는 이제 크로싱 보더예요. 이민 정책 다 실패했고 D가 이제 디플로머시. 전 세계 분쟁 이거 봐라.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 지금 바이든이 재선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일본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아마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나라, 대표적으로 뭐 일본, 한국, 청구서 내밀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환율 조정도 있지 않을까? 1985년에 플라자 합의했었잖아요.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재무상들 불러놓고 인위적으로 야 달러 가치 좀 떨어뜨리고 너희들 통화 가치 좀 올려. 이거 했었거든요. 이거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불러놓고 인위적으로 엔 가치 좀 올리자. 이거 할 수 있다는 건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으면은 허언으로 넘어갈 텐데 트럼프기 때문에 그럴지도 하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이제 엔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해서 그 정도 조정이 되는 거는 일본에게 있어서 뭐 그렇게 나쁜 시나리오는 아니죠. 당분간 이 엔저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본은 지금 연말까지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모습의 상당수는 사실은 1940년대에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서양에서 자본주의를 배워서 그걸 이식하고 정착해서 일본에 자본주의가 들어왔는데 일본식 자본주의로 바뀌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자본 같은 경우에 이제 주주들이 주식을 통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전쟁이라는 국가적 이벤트를 수행하려다 보니까 이 주식회사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너는 탱크 생산하고 너는 전차 생산하고 너는 소총 생산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주들이 아니 그게 기업의 이익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주주의 목소리가 크면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주의 권익을 억압하고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만듭니다. 각 은행마다 담당 기업을 정해서 특정한 은행이 특정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메인뱅크 시스템이 되는데 소수의 은행을 정부가 컨트롤함으로 해서 모든 은행과 모든 기업을 정부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통제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노동도 마찬가지인 게 노동자들의 이동을 먼저 금지시켜요. 노동자들이 왜 이동하나 보니까 저쪽 기업이 돈 더 주니까 간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들 임금 인상을 못하도록 억제합니다. 모든 기업이 1년에 딱 한 번 정기 승급만 하도록 허용해요. 이게 호봉이죠, 호봉. 1년에 딱 한 번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통제적인 금융 시스템과 일본형 고용 관행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고도 성장기에 물건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이 시스템이랑 너무 찰떡같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이게 일본의 고도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98년 무렵부터 리스토라라는 게 생깁니다. 리스토라가 뭐냐면 리스트럭처라고 정리해고입니다. 일본은 원래 정리해고라는 게 없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리해고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940년대 만들어진 일본형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바로 잃어버린 10년, 20년이었던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언제냐면 98년부터 2013년. 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개인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실업이죠. 일본은 90년대에 항상 실업률이 3% 이하였는데 98년부터 2013년 사이에 4% 이상 실업률이 치솟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기업이 도산하고요. 히키코모리라는 게 생기고 니트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잃어버린 15년이라고 부르거든요. 앞으로 일본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지금 최근에 일본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일본이 2019년 수준을 회복한 게 2023년이거든요. 그래서 4년 걸려서 회복을 했다. 어쨌든 경기 순환이란 측면에서 일본 경기가 살아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서 일본이 정말 살아났느냐이죠.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조적인 부분에서 일본이 크게 변하고 있다. 노동시장도 변화했고 자본도 변화했고 기업도 변화했습니다.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갔어요. 물론 이게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고 사회보장 비용이 늘어나면서 일본 정부의 부채 문제도 심각하고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80년대 후반 같은 전성기 시절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새로운 시대에 지금 일본이 됐고 그런 의미에서 잃어버린 30년은 끝났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년이 되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거든요. 네, 인간으로 치면은 이제 환갑, 굉장히 오랜 시간 한국과 일본 관계가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일본이 조금이라도 성공한 듯이 보이는 거는 우리가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좋은 교과서가 옆 나라 있기 때문에 배울 건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될 거는 굳이 지뢰를 밟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일본과 앞으로 60년 더 좋은 경쟁자이자 이웃으로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딱 좋아요.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